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수성인 사이언스 과학 특별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권진혁 교수입니다. 이번 9월에 4번에 걸쳐서 과학 기원의 문제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고민해오고 있는데요. 이 기원의 문제는 동물과는 다르게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기원, 혹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원에 대해 따라서 인간관이나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의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제1강은 과학 기원의 문제에 도전하다. 수론격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쭉 다뤄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빅뱅 우주론과 과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 하면 빅뱅 우주론으로 완성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여전히 가설이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세 번째 주 제3강은 생명의 기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생명 진화론과 관계될 수도 있고 또는 창조론과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보면서 함께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과연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인간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참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강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강 목차는 첫 번째 두 가지 궁금증, 두 번째는 고대 우주관, 고대 사람들은 어떤 우주관을 가졌냐 이것도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과학혁명을 일으킨 아이작 뉴턴이 가졌던 우주관, 즉 정적 우주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우주관이 몇백 년을 내려오다가 허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주관은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팽창 우주의 발견과 팽창 우주론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놓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있고 휴식을 하고 책을 읽으면 이 문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이냐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주라는 존재, 물질이라는 존재,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의미도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 물질, 생명체, 인간의 그 본질, 존재로는 그 본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궁금증은 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형태로, 오늘날의 모습대로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와 물질과 생명체와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미 그 교과서와 미디어를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답을 배워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의 답이고 미해결의 과제가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폭넓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대 우주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고대 인도와 더불어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의 우주관을 보면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하늘은 누트라는 여신이 이제 덮고 있고요. 그 여신이 보면 여기에 이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 있죠. 그 속에 별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위로 이제 빨간색 그 동그란 태양을 담은 이제 배, 노란색 배가 보이죠? 왼쪽에. 그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동쪽에서 나와서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에는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고요. 아래로 돼지, 곧 땅은 게보라라는 남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 사이에서 이제 모든 우주가 나왔고, 또 이제 하늘에 생기를 주는 것은 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러한 이제 신화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인도 우주관을 보면요.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건데, 우주는, 이 세상은 동서남북 네 마리의 코끼리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코끼리는 거대한 한 마리의 거북 위에 있고, 그 거북은 거대한 이제 뱀 위에 있는데, 그럼 뱀은 누구에 있냐? 뱀은 이제 꼬리를 입으로 물고 있어서 그대로 이제 순환한다. 이런 이제 신화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대 우주관은 대부분 신화적인 면이 있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가 있고 철학적 깊이가 있는 세계관은 두 개의 강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니즘이고요.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의 뿌리를 둔 것인데요. 그래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명하지만 당대 그 헬레니즘의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설입니다. 즉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 형태가 변하고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물 유전설은 니체나 베르그송 등 현대 철학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에 이제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형태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현재 존재하는 우주와 생명은 계속 변하면서 그 형태를 이제 점점 이제 더 복잡한 형태로 진보시켜 나왔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사상의 핵심은 오른쪽에는 이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은 역시 다신론을 이제 믿었는데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모든 목성이나 토성이나 수성이나 금성 이런 행성들도 신이었고 별자리도 신이었고 또 만물 속에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아니고 신들, 복수죠. 근데 이 신들이 그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을 우리가 신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은 영원불변하고 신들 위에 있어요. 신들도 자연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연은 영원전부터 존재해왔고 거기서 신들은 태어나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다투고 죽고 이런 신들,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간과 별 차가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과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에 의하면은 인간은 신들에게 도전할 수도 없고 물론 자연에도 도전할 수 없고 순수한 이제 그 어떤 그 사유형 인간 어떤 그러한 그 자연을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자연을 해부하고 자연을 분석하고 도전하는 것이니까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탐구하는 그 사유형 인간을 만든 것이 헬레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신론입니다. 헤브라이즘이란 말은 히브리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말에서 온 것인데 히브리라는 말은 노예, 떠돌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중동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곳곳에 떠돌고 결국은 이집트에 가서 이제 노예가 되고 400년의 노예 생활 후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래서 체계적인 이제 그 헤브라이즘 그 사상과 그 신앙이 그 형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핵심은
유실론이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이 그 유일신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생명은 신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제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실론, 헤브라이즘 사상을 이어받는 이제 그 거목은 성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과학자 뉴턴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서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물길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는 헬레니즘이 지배를 하다가 한때는 헤브라이즘이 지배를 하다가 오늘날에는 보면은 헬레니즘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또 가득 이제 지배하고 오늘날 모든 이제 그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가르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 사상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유일신이 위에 있고 초월적인 유일신이 가장 이제 위대하고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어요. 그 헬레니즘에서는 자연이 제일 위에 있는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자연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헤브라이즘 사상이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1500년대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제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실험하고 탐구하고 분석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과학 혁명으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과학 문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두 개의 물결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주론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론은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이 고대에는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천동설이 되겠죠. 천동설은 고대 그리스의 핵심 우주론이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인 천동설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천동설이라는 것은 완전한 운운동을 가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완전한 운운동으로 우주를 설명하면은 그 행성들이 움직이는 목성이나 토성이나 금성이나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AD 100년경에 현실적인 천동설을 다시 주창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전원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완전한 원은 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목성이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목성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목성은 또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은 원을. 이게 주전원이에요. 토성도 작은 원을 그리면서 지구를 돌고 화성도 원을 그리면서 돌고 태양은 그냥 동그랗게 돌고 금성도 원을 그리면서 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걸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우주 궤도가 되어버려요. 행성들의 궤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래도 또 안 맞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천동설이 약 한 2000년 가까이 내려왔지만 결국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설명이 안 맞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동설 시대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천동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요. 태양도 별과 같은 일종의 별의 일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태양과 별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그 궤도를 계속 바꾸는 행성,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이런 것들은 별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별은 별인데 이상하게 별 사이를 움직여가는 별이다. 근데 지구와 행성은 사실은 같은 행성 아닙니까? 지구도. 이것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궤도를 결정하는 힘, 만유인력을 몰랐어요. 그것은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1769년에. 그래서 이 만유인력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성의 법칙은 이제 갈릴레오가 발견했는데, 관성 법칙도 모르고, 이러한 중요한 우주에 있는 지식을,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천동설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완전한 이론이다. 완전한 패러다임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미숙한 지식이었습니까?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한번 보면요. 그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태양이 여기에 있고요. 태양 주위를 금성과 수성과 지구와 목성과 달이 도는데 재밌는 것은 완전한 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게 주전원을 사용했어요. 토성도 원을 그리고 지구도 원을 그리면서 태양을 돌고 목성도 원을 그리면서 돌고 그러니까 여전히 주전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여전히 복잡한 계산을 해도 관측 오차가 많았어요. 그 주전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원과 주전원 문제는 케플러가 이 정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완전한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케플러의 타원궤도 이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주전원을 없애고 좀 더 현실과 실제와 가까운 이제 그 태양계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보면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목성의 위성을 관측했고 또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발명한 망원경이고요. 갈릴레오가 달을 보고 표면을 확대해 그린 그림인데요. 그 갈릴레오를 바탕으로 딛고 갈릴레오 어깨 위에서 아이작 뉴턴이 이제 더 위대한 근대 과학 혁명을 이룩하죠. 힘과 운동의 법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어요. 망원경은 이 뉴턴의 망원경은 갈릴레오의 망원경보다 훨씬 밝고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사 망원경이에요. 반사 망원경을 써서 훨씬 크게 만들고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반사 망원경인데 이걸 가지고 뉴턴은 이제 별들을 보니까 이 별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 망원경이 뭐 갈릴레오 거보다는 진보했지만 여전히 뭐 직경 한 10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망원경이니까 그냥 별은 여전히 점으로 보이고 정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뉴턴은 모든 별들이 만유 인력을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정적 우주론이에요. 이 정적 우주론이 몇백 년을 갑니다. 몇백 년을 가는데 1919년에 이제 거대한 현대 망원경, 직경 100인치, 2.5m, 직경 2.5m짜리 망원경이 미국의 LA 인근의 윌슨 산 꼭대기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 세워졌을 때 처음으로 여기에 있는 허블이라는 이제 청년이 여기에서 일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이 망원경을 보니까는 별 너머에 은하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은하들. 우리 은하계 어떤 다른 은하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가로축이 거리고요. 세로축이 근데 은하들이 정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지구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져 가는 후퇴 속도가 거리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허블의 법칙은 오늘날의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직경 10m의 망원경, 우주 공간에 떠있는 허블 망원경, 허블을 기념해서 우주 600km 상공에 직경 2.4m의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기 엄청나게 수십억 광년 너머의 은하들의 수태 속도를 다 측정을 해 봤더니 이제 허블의 법칙이 정확하고 이제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 그러는데 기울기도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다. 모든 은하들이. 이것은 뭐냐면 풍선이 팽창하듯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물리학에서는 뉴턴이 힘과 가속도, 힘의 법칙,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것이 제일 위대한 발견이었다면은 천문학에서는 허블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그 뉴턴의 정적 우주론이 이제 무너지고 팽창 우주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 우주론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가면 우주가 점점 더 작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얼마나 작아졌느냐? 지금부터 약 한 138억 년까지 되돌아가면은 한 특이점이라는 거의 완전한 점으로부터 우주가 폭발을 한 거예요. 빅뱅이란 폭발을 해서 뜨거운 이제 그, 그, 그 입자들이, 소입자들이 나오고 쿼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냉각이 되면서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기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세로 축은 시간이 아닙니까? 가로 세로는 XY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의 크기에 우주가 과거에는 작았는데 우주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팽창 우주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은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제 2강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서 빅뱅 이론이 금방 나온 것이 아니고요.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가 정상상태 우주론을 만들어요. 정상상태 우주론. 우주는 팽창하지만 항상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상상태 우주론이 그때는 제일 이제 힘이 있었고 지배적인 이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팽창 우주론, 빅뱅 이론이 나오면서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다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이제 그 정상상태 우주론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빅뱅 이론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빅뱅 이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2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전체에 대한 개론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과학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하면 다 뭐 과학이지 뭐 기원과학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과학은 크게 두 가지 과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은 이제 기원과학이라는 건데요. 기원과는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우주와 생명이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과거다 보니까 뭐 1억 년 전, 10억 년 전, 100억 년 전, 뭐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관측이 불가능해요. 현재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의 데이터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적이다, 검증 가능하다, 정밀하다 이런 과학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동과학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사이언스 혹은 실험과학. 현재 반복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현상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한다. 이것은 작동과학이죠. 왜냐하면 사고는 항상 떨어져요. 내일 떨어지고 또 실험을 다시 해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라든지 원자를 연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오늘날 과학자들이 99%가 하는 것이 다 작동과학이고 세포를 연구한다든지 하늘 별의 뭐 밝기를 측정한다 이런 건 다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작동과학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제일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궁금증을 유발하고 우리의 어떠한 우주관과 그 인생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작동과학이 아니고 기원과학입니다. 기원과학은 중요한데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원과학의 특징을 보면은 과거를 다루기 때문에요. 선입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설이나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고대인 또 생각이 다르고요. 또 뭐 그 사람이 가진 철학이나 그 사람 종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이게 현재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른 기원과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논쟁을 비화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속에는 수많은 가설들이 내재되어 있고 사실도 섞여 있어요. 이 가설과 사실이 옥석처럼 섞여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나 세계관이라는 불확실한 근거 위에 기원과학의 틀을 잡고 그 위에서 작동과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우주 기원론, 특히 빅뱅 이론은 사실이 아니라 아직도 가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나 미디어에서는 마치 사실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제 2강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빅뱅 이론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리학자들은 뉴턴이 300년 동안 엄격하게 검증된 고전 물리학도 두 가지의 설명할 수 있는 사건 때문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 물리학,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현재 빅뱅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 이론은 우주관의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첫 시간이고 전체적인 개론이기 때문에 우주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다음부터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구성 성분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행성이죠.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어떤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외계 행성, 외계의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도 많이 발견되었죠. 한 4,000여 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계 행성 탐사팀이 있는데, 외계 행성 탐사하는 연구자들은 지구형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희망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별의 문제인데요. 별은 다른 말로 하면 항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태양도 항성이고, 밤하늘에 있는 밝은 별들은 전부 다 항성입니다. 별 속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행성이죠. 그 다음에 은하는 별이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가 모인 별의 집합, 이걸 은하고요. 은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하단은 뭐냐 하면은 10여 개 혹은 수백 개의 은하들이 집단을 모여 있어요. 이것이 은하단이고요. 초은하단은 또 은하단들이 또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서 초은하단을 만들고요. 이런 초은하단들이 필라멘트처럼 연결돼 가지고 끈처럼 연결돼 가지고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코즈믹 웹, 우주 그물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은하단들의 연결되어서 전체 우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직도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관측이 되고 이제 존재가 증명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랙홀은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어요. 블랙홀 속에서는 모든 물리학이 붕괴되고 블랙홀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이런 블랙홀도 우주의 한 부분이고요. 또 블랙홀보다 더 엄청난 수수께끼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암흑물질 혹은 다크 매터라는 건데요. 이것이 우주 전체 구성분 23%예요. 그 다음에 또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전체 에너지의 72%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우주 전체의 95%가 암흑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암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검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현대 물리학이나 천문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물질을 암흑물질, 설명이 불가능한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과 은하와 행성은 다 합쳐가지고 5%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주는 모르는 것이 아직 95%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95%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론도 사실 가설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대 그리스로부터 갈릴레오, 뉴턴을 지나서 오늘까지 와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한 그 망원경과 과학 기자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95%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우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별도 한번 볼까요? 별이랑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작은 것이 태양이에요. 작죠. 근데 태양보다 큰 별들 쭉 오다가 태양의 수백만 배 되는 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또 차가운 별, 푸른 별, 붉은 별. 붉은 별은 온도가 낮고요. 푸른 별은 온도가 몇만 도로 높습니다. 뜨거운 별, 차가운 별, 큰 별, 작은 별, 별의 종류도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이게 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이 정도인데요. 낯선 은하가 이렇게 보면은 한 개의 은하의 평균 직경이 10만 광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려요. 10만 년. 근데 우주선이 이보다 10,000배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개발한 그 우주선을 가지고 이걸 지나가면은 10만 곱하기 만 하니까 10억 년이 걸릴 겁니다. 그만큼 은하 한 개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우주를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은하들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되겠습니다. 이건 맨눈으로도 보이는데요. 북쪽 하늘에 카시오페아 자리 옆에 있습니다. 250만 광년 거리예요. 그 빛이 250만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날아와서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수가 직경이 10만 광년,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가 한 3만 광년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에 우에게 보이는 은하수 별빛만 해도 3만 광년 전의 별빛입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가장 먼 은하는 BX442라는 은하인데요. 132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하의 크기를 합치면 포함한 우주 전체 크기는 얼마 될까?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한 1000억 광년 되지 않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죠. 우주 이쪽 저쪽까지 가려면 한 100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1000억 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1광년이 뭐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 우주선으로는 약 한 3만 년 가는 거리인데 한 1만 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 우리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4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이 4년 걸리는 겁니다. 우리 우주선으로 가면 3만을 곱하면 12만 년 걸리겠죠. 왕복 24만 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정도는 모를까.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왕복 24만 년이 걸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BX442라는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은하, 허블 망원경으로 찍으면요. 132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은하가 우리 은하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50억 광년 떨어진 은하 집단을 찍으니까 점 하나하나가 은하입니다. 은하. 별이 수백억 개에서 수천 개 들어있는 은하입니다. 은하들로 가득 찬 우주예요. 이런 은하가 몇 개가 있을까 우주에? 1000억 개의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딱 수천억 개. 대충 짐작이죠. 그 우주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정리해 보면은 10만 광년 크기로 딱 보면은 은하 한 개가 보입니다. 100만 광년 단위로 딱 보면은 은하의 집단이 보입니다. 은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은하가 한 10개쯤 보이죠? 집단. 여기 은하 단위입니다. 1000만 광년 단위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은하들이 보이죠.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억 광년, 이 가로 길이가 1억 광년이에요. 1억 광년 크기로 보면은 초은하단들의 은하단들이 또 여러 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 광년 단위로 보면은 이제 월젠 보이저라고 그러는데 만리장성과 우주 공동이 보입니다. 이건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억 광년 크기로 보면은 이제 전체 우주가 희미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는 거대한 우주가 모르는 것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95% 차지하고 있고 블랙홀도 모르고 하여튼 뭐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되는 블랙홀이 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은하의 집단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확대한 건데요.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 여기서 이 한 개 한 개의 점은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여기 별이 한 1000억 개 들었고요. 여기 2000억 개, 여기 3000억 개, 4000억 개, 5000억 개, 6000억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들이 가득 찬 50억 광년 떨어진 우주입니다. 네, 참, 이 허블이 이 사진을 찍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먼 은하, 50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들을 봤더니 우리 주위에는 가까운 은하들과 거의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이걸 코스믹 주라고 그러는데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허블 망원경이 1990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여러 번 수리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 이제 수명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퇴역하게 되는데요. 지구 상공 600km 상공에서 이제 돌면서 우주를 찍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주를 들여다보면은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들이 있고요. 또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은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수백억 배, 수천억 밝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사라지는 그 블랙홀을 만들거나 중성자별을 만들면서 사라지는 이러한 이제 별의 폭발, 그 다음에 거대한 은하의 강한 중력 때문에 뒤에는 은하가 이렇게 끝에서 푸르게 이렇게 링처럼 보이는 아인슈타인의 고리도 보이고요. 거대한 은하 두 개가 충돌을 하는데 수십억 년 거쳐서 충돌하는 거라든지 상상을 초월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별들이 흩어지는 단순한 우주로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고요. 우주는 다이내믹하고 심오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엄청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우리 은하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단이 라니아 케아 초은하단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많은 은하들이 보죠. 은하들이요. 다. 이게 이제 라니아 케아 초은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주의 구조 중에 이제 아까 설명을 잠깐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코즈믹 웹은 그물망을 얘기하는 거죠. 거미주. 우주 그물망이라는 것인데, 우주는 이렇게 코즈믹 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 우주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필라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빨간 점 하나하나가 초은하단이에요. 초은하단. 초은하단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게 필라멘트입니다. 우주의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공동에서 까만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은하단도 없는 직경이 수억 광년 되는 빈 공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암흑 공간, 이것을 공동 혹은 우주 공동 보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보이드가 여기저기 다 들어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드 주위를 필라멘트가 감싸고 있어요. 이것이 코즈믹 웹이라는 우주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촬영한 것이 아니고 화가가 그린 상상도입니다.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는 망원경은 없죠. 다음에 우주의 규모와 나이를 좀 보겠습니다. 한 개의 은하계 속에는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건 좀 큰 은하고 작은 은하들은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 있는 은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요. 우주 속의 총 별의 개수는 대개 1000억 곱하기 1000억, 10의 22제곱개 정도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뱅이라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얘기를 조금만 해드려야겠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이제 수명이 다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허블 망원경을 이어서 다음 일을 해야 될 이제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주 망원경을 자꾸 띄우냐? 비싸고 위험한데 지구상이 만들지. 지구에서는 10m짜리 크기의 망원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의 공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공기의 요동 때문에 별이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여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상 망원경에 수십 배의 더 정확도로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 망원경은 이제 직경에 보면 거울이 2.4m였어요. 이게 수명이 다 됐고 이제 찍을 만큼 이제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한 30년 써먹었으니까.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제는 이것보다가 7배 더 큽니다. 면적이. 이만 크죠. 너무 크니까 하나로 못 만들고 육각형의 거울을 별지병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이는 식입니다. 그 지구로부터 훨씬 먼 곳에 수백만 킬로미터 먼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기대 위에다 이렇게 펼치고 밑에는 이제 망으로 태양광을 차단합니다. 태양광으로 차단을 하고 이게 보면은 아마 우주의 끝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허블 망원경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블랙홀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발사 예정이었다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한번 올리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허블 망원경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수리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망원경은 지금부터 너무 먼 곳에 갖다 놓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은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느라고 계속 발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1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주관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고대 신화적 우주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이지만 뉴턴의 정적 우주관, 틀린 우주관이었죠. 그리고 뉴턴은 은하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은하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도 정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가 허블이 평점 우주를 발견하니까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대성 이론을 자기가 좀 수정했었는데 정적 우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주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빅뱅 우주관이에요. 빅뱅 우주론. 근데 이것도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과연 빅뱅이라는 마지막 해답인가?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 다음 2강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한 개 한 개 들여다보면서 빅뱅이론을 보면은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